경제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중국도 거대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네. 또 이렇게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술 규제, 반도체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해서 좀 주저앉혀야 되겠다. 그 GDP 격차를 좀 벌려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압박을 받고 힘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또 안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칩이 됐든 딥시크가 됐든 이게 미국이 오히려 압박을 가하면서 그들의 성장,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미래는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무작위로 때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핀포인트. 소비품은 저놈들 싼 거 쓰자. 대신 첨단 정밀 기술은 배제하자. 반도체 이런 거. 네. 요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정부로 넘어왔는데 근데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가 드디어 입 열었잖아요. 우리가 향후 몇백억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을 안 하면 중국이 자체 생태계를 만들 거다. 네. 언젠가는. 화웨이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만일에 우리가 계속 공급하면 미국 표준에 중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중국을 배제하면 중국도 사생결단일 거 아니에요.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성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른 데는 손해를 보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젠슨왕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손해다. 시장도 잃고 시장 지배력도 잃고 주도력도 잃고 그다음에 미국 표준을 상실하게 된다고 드디어 이제 젠슨왕이 그 화를 터뜨렸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 젠슨왕 얘기고 그러나 과연 중국이 뭐 AI나 이런 건 중국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무제한 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정보 공개라든가 주민등록번호도 뒷자리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건데 저기 다 까고 뭐 얼굴부터 생체 정보까지 뭐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러도 없잖아요. 다 금방 잡으니까. 그런 거지. 과연 그리고 중국이 원천 기술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전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핀포인트 방식, 모른다. 그렇죠. 핀포인트 방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중국이 이미 중국은 미국의 GDP 점유율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보치 7%를 사수해야 된다. 깨졌어요. 바오리 6% 깨졌어요. 5% 깨졌어요. 지금. 지방정부 지금 부채에 허덕여요. 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봉급도 못 줘요. 그 다음에 버블, 부동산. 돈이 수출하면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 이걸 안정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게 뛰게. 기억나세요? 복부인이라고 우리. 그렇죠. 예전에. 예. 왜냐하면 돈 들어오니까 막 강남에 투기하러, 왜냐하면 남편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자산을 다 이 부동산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 버블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동산 버블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어마어마한 타격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보는 거죠. 이게 소주가 반병, 물이 반병 남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야, 저거 반병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할 거고 중국은 야, 반병이나 남았어. 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타격은 있다. 그러나 향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네.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이미 기가 꺾였다. 중진국 함정. 왜냐하면 12,000불이잖아요. 1인당 GDP가. 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 지금 베트남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치고 올라오잖아요. 인도도.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거나 아니면 이렇거나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 이건 끝났다. 이 정도일 거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고민이죠. 중국이 고도 성장을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 성장을 통해서 계속 고용을 늘려가야 되거든요. 특히 농민공들. 농촌에서 와서 일하고 이 사람들이 춘절 때 고향으로 돌아가느라고 그 거대한 대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분배 불평등.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이제 빈부격차가 원조 공산국가면서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 그럼요. 중국 지방 가보면 아직도 형편없거든요. 샹하이 같은 데도 외곽으로 가보면은 형편없는 시설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언제까지? 이제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부자들은 살거든요. 이게 아래층에게 터지거든요. 네. 아래층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로 누르지만 끝없이 눌리면은 뭐 독재가 영원히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도 미국도 하향세지만 중국도 하향세일 거다. 네.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서 둘 다 상처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 좀 더 잘 버티겠냐? 왜냐하면 버티지 않겠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뭐 선거니 뭐니 있고 막 복잡하지만 이쪽은 독재고 또 하나 이쪽 이미 기존에 중국의 자체의 그 제조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급 과잉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제조 국가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트럼프의 이 야망 꿈을 깨기에는 오히려 버티기에는 중국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근데 이런 이제 정치학의 고전 명작 중에 하나가 폴리티컬 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세이먼 마틴 립셋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 꽤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그 당시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모든 정치 변동, 혁명, 배경을 보니까 경제적 수준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무슨 얘기냐? GDP가 민주화를 결정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1960년 4.19 참 숭고한 피를 흘렸지만 네. 그러나 들어선 건 군부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자산이 된 건 맞지만 성공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때 수많은 분이 한 거였지만 피를 흘렸지만 군부 독재가 유지됐거든요. 네. 근데 87년 때는 넥타이 혁명, 시민혁명 이때는 직선제로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 바로 GDP. GDP가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독재나 이런 것보다는 자유, 행복, 건강, 평화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서 올라오는 그렇죠. 생활 수준의 그렇죠. 향상. 그렇죠. 뭐 사우디 이런데 거기는 뭐냐? 이게 이 경제적인 정상적인 공업화 산업화가 아니고 자원에 의존해서 부가 편중돼 있는 국가들. 그렇죠. 이제 그런 데는 아닌 거고 산업화와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면 중국 80년대天安문 사태는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때 민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부 독재,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런 게 유지가 됐던 건 국민이 참은 거거든요. 모두가 들고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87년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안 참거든요. 이번도 우리 민주주의 위기 잘 극복하잖아요. 네.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이게 바로 민도 시민의식. 민도 뭐 일본 사람들 많이 썼다고 뭐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민도 이게 좌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근데 중국 지금 1인당 12,000불이거든요. 네. 물론 부가 편중되어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공산당이 독재를 해야 돼? 왜 내가 인터넷 통제해야 돼? 내가 왜 안면 인식으로 내 정보 다 뺏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天安문과 지금 상황이 다른 거죠. 중국인들이 지금 계속 유학도 가고 그렇죠. 지금 저도 고려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제 강의에도 중국 친구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네. 그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돌아가면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뭐 인터넷도 못 쓰고 말하면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중국도 거대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네. 변화하고 있다. 그걸 본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싸움에서는 모르죠. 하긴 전에 그 코로나 그 격리하는 것 때문에 백지 그럼요. 그 이미 대보가 있는 거죠. 있었죠. 있는 네, 거죠. 청년 16%인가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그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막히면 그거는 무슨 정치적 이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터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젊은이들의 좌절,
젊은이들 그다음에 중국 젊은이들도 과거에 이 공산주의 이념이 강했던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도 사실 뭐 이런 그런 시나리오는 또 참 그 살떨리는 시나리오지만 중국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오겠네요. 그건 좋든 싫든 전 세계적으로 악몽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부의 불만을 돌리는 것도 그렇고 결국 이 패권 전쟁은 서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극단에 가서는 결국 전쟁, 무력 전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역사를 봐도. 그래서 대만을 매개로 한 대만 침공을 매개로 한 미중 간의 전쟁 이것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니겠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대만 전쟁도 전 다르게 보는 게요. 물론 그 가능성은 남아 있죠. 왜냐하면 독재 정권은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우리 MC께서는 조금 연식이 되시니까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조미미 선생의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노래 때문이에요. 이 히틀러가 패망한 건 도보해협, 네. 영불해협 가까운 데는 잉글리시 채널은 34km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도보해협 가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그 바다를 못 건넜어요. 만만치 않다. 해군력이 일단 영군이 있었고 바다를 건너려면 압도적인 해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륙정도 그렇고. 제공권도 있어야 되고요. 바다 건너는데 비행기에서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BOB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그래서 괴링 그 당시 공군 총사령관 하에 영국을 잠수함 전대로 이제 영국으로 간 수송선을 침몰시키고 무려 5,000척을 침몰시켰어요.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해. 근데 나중에 독일 그 잠수함 전대도 다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봉쇄해놓고 비행기로 때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위대한 영국 공군들이 그때 뭐 전설적인 항공기가 나옵니다. 스피파이어라든지 뭐 허리케인 같은 막아내요. 네. 처칠의 지휘하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에이 됐어. 그리고 후방을 놔두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소련을 독소 불가침 제약을 깨고 소련으로 갑니다. 이게 바바로스 작전이거든요. 이게 히틀러의 몰락의 시작이에요. 네. 바다를 못 건넜어요. 바다를 못 건넜어요. 그다음에 천하의 몽고 고려도 점령했죠. 바다를 못 건넜잖아요, 일본을. 맞아. 그래서 신풍 가미까지 가미가제가 그게 거기 나온 나온 거예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영불해협은 34km라고 그랬죠. 대만하고 중국은 평균 180km예요. 가장 가까운 데도 130km예요. 지금 레이더로 다 보거든요. 지금 뭐 상륙 훈련하면 대만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상륙 저지 전력을. 그렇죠. 그다음에 대한의 중국 쪽 해안은 상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대만을 가려면 완벽한 제해권, 바다를 제패하고 완벽한 제공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만 해도 그냥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오면은 아마 중국 팔 하나 잘라질 거예요. 상륙 정도 느리거든요. 다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다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함정을 찍어내도 지금 중국은 주요 함정이 이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네. 그러니까 주요 전투 함정이. 미국은 295척이에요. 미국이 현저히 딸리죠. 그런데 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은 10만 톤급 니미츠급 항모 운용을 전단을 10개로 운영하거든요. 세계 최강 무서운 공포의 군단이라고 그러죠. 그럼요. 그 전단 하나만 지금 홍해 후티 때리잖아요. 미국에서 얼마나 먼저 때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항공모함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항공모함이 하나에 대략 한 90대 내외 항공기를 싣고 밑에는 잠수함이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 구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좌우에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있어요. 최소 2대가. 그 다음에 이 군수보급함 한두 척. 이러면 하나의 한 국가의 국력이거든요. 국방력. 이게 10개 전단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안 끝나요. 또 4만, 그러니까 우리 독도함이라고 이제 상륙함이 있거든요. 평갑판. 근데 미국은 4만 톤 와스크급, 그 다음에 4만 5천 톤 아메리카급으로 운영하고, 이것도 전단이 7개예요. 이것도 중형 항모거든요. 17개잖아요. 중국은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랴오닝. 이건 만든 지 3, 40년 된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중고를 개량한 거, 스키점프대에 있는.
중형 항모와 대형 항모는 전투력이 거의 1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했다가는 진짜 공포의 미 해군 17개 전단에 의해서 아유. 중국 해군은 그냥 괴멸될 그러니까 수도 있다. 이 랴오닝, 그다음에 2호함 산동, 푸젠함은 이제 평가판이에요. 이건 좀 대형이에요. 근데 이거 시운전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항모 전단을 못 꾸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모르죠. 그러나 질적으로 이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냐? 훈련과 노하우거든요. 그렇죠. 미국 항공모함 역사는 100년이에요. 네. 1920년대부터거든요. 중국은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만을 들어간다고요? 아마 시진핑이 난 대만 침공 안 하면 죽어? 그럼 가겠죠. 근데 정상적인 사고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 중국의 몰락을 자초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